다양한 건설이 모여있는 곳, 여러분의 썰에 맞춰서 어디로든 향할 수 있는 곳이죠. 건설의 시대를 담은 특별한 도서관에 모였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할 썰을 저희가 가득 들고 왔는데요. 박학다식의 대명사 김태훈 씨, 오늘 또 어떤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줄지 기대해도 되겠죠? 네, 뭐 1화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긴 했습니다만 이 공간이 가진 어떤 특수성이 이제 소위 이제 음악과 공연 같은 예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은 공간을 인간이 만들지만 그 공간이 또 우리들의 문화와 또 인간 자체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또 오늘 또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말씀을 맛있게 잘하실까? 저도 방송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데 오늘도 아마 제가 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길잡이 분이 계십니다. 건설 전문가 신원상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제 좀 막중한 임무를 맡은 것 같네요. 가이드로서 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회에 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체질적으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저는 이렇게 좀 짜증이 나거든요. 근데 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저를 짜증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거의 뭐 준 전문가 뺨치는 수준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배우 백성현 씨,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회 때는 이제 건설에 어떻게 보면 큰 뼈대를 저희가 한번 쭉 훑어봤다면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건설의 기본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건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보통 이제 건설의 시작을 할 때 뭐 뉴스에서도 가끔 나오는데 뭐 첫 삽을 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설의 시작이 과연 뭘까? 호미도 아니고 곡괭이도 아니고 삽이란 표현을 썼을까? 뭐 그런 궁금증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보통 이제 첫 삽을 뜨다 아니면 초석을 닦다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건설의 시작은 대체 뭐라고 보실 수 있는지 좀 말씀을. 일단 입금, 중도금. 중도금. 일단 중도금이 납입이 돼야 이게 첫 삽을 뜨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뭐 지금 말씀 주신 중도금이나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다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제 건설 쪽에서 이제 바라보다 보니까 건설의 기본은 역시나 좀 길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도로는 이제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도시와 사람을 이어주는 이제 사회적 소통 수단 또는 이제 다양한 시설들이 건설될수록 있도록 하는 그 연결망 역할을 좀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길 얘기를 툭 던져주셨는데 그럼 오늘은 무슨 썰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해볼까요? 이게 뭐 하늘길이든 아니면 이제 바닷길이든 아니면은 땅길이든 길을 만들려면 이 재료가 시작이 됩니다. 콘크리트 얘기 좀 먼저 해볼까요? 콘크리트. 네. 이 근데 사실 우리가 콘크리트 얘기를 언젠가 하기는 해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보니까 뭘로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 소리마저 달라진다고 하니까.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요? 뭐 다 여쭤보세요. 아니, 뭐 썰이니까. 썰이니까.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 건설인이라는 이 이미지가 성장한 뭔가 이게 역경을 이겨낸 남주 이미지도 있지만 이게 약간 악역 이미지도 많거든요. 많죠. 네. 많아요. 뭐 본부장님들 특히. 특히나 이 배신자를 처단할 때 또 콘크리트를 사용한다는 거 그냥 그거 지금 그냥 괜찮은 거야? 근데 이게 뭐 영화에서 뭐 신세계 우리가 많이 본 짝패 맞아. 짝패 최근에 더글로리 더글로리. 뭐 이런 데서 그랬고요. 근데 이게 근데 진짜 저 진짜 너무 궁금해요. 실제로 이게 이게 좀 그렇지만 묻으면 이게 완전 범죄가 가능한가요? 일단 뭐 우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언젠가 떠오릅니다. 언젠가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걸릴 수밖에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건설 현장에서는 이제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이제 영화 속 일이잖아요. 그렇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콘크리트의 장점 중 하나는 압축력이에요. 근데 이제 인장력이라는 게 있어요. 양쪽에서 당기는 힘. 요게 되게 약해요. 그래서 쉽게 균열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제 콘크리트를 놓고 위에다 무거운 걸 자꾸 올리는 거는 버텨내는데 양쪽에서 뭔가 이렇게 그렇죠.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거는 부서지기 쉽다. 맞습니다. 시체가 썩으면 이제 뭐 빈 공간이 좀 생겨요. 그 공간에 이제 시체로 나오는 가스들 있죠.
그게 채워지고 그 가스 압력으로 이제 시체가 콘크리트를 깨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나 강에 이제 빠뜨려도 이제 결국 시신은 떠오르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원리입니다. 아 그럼 이게 콘크리트가 이게 만능은 아닌 거네요. 물론 이제 범죄에서는 그럴 거고요. 이제 뭐 하지만 이제 건설에서는 이제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어요. 콘크리트 하면은 단짝이 있거든요. 아, 난 알겠어. 물? 콘크리트 칠 때 보면은 이렇게 뼈대를 세우고 그렇지. 그렇지. 그 쇠박대기. 철근. 요 이미지 보세요. 철근이죠. 맞아요. 네. 이 가운데 이제 철근을 넣잖아요. 이제 그 철근이 보완법 쏟아진다. 이라고 보면 돼요. 이 철근이 콘크리트의 단점을 이제 좀 보완해주면서 이제 뛰어난 건축 재료가 된 거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이제 많이 부르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전에 이 콘크리트랑 철근에 관련된 이런 썰을 하나 들은 게 있어요. 무슨 썰? 19세기 말 프랑스에 정원사가 있었는데 정원사. 그 당시에 화분이 이제 흙이나 나무로 만들어야 되는데 흙 화분은 이게 뭐 아시다시피 이게 너무 잘 부서지고 나무 화분은 이 물 잘못 주면 이게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잘 썩어버리는 거예요. 물 닿으면 썩죠. 네. 이게 튼튼한 화분을 만들려다가 콘크리트로 시도를 했는데 아 이것도 잘 깨지니까 실험해보다가 이제 아 이거 너무 이 콘크리트가 왜 깨지지? 그러면서 철망을 둘러서 콘크리트 화분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건축에서 그 철근의 시초가 됐다는 거. 화분 만들다가 개발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건축가가 특허권을 사서 이게 건설에 활용됐답니다. 이게. 근데 콘크리트 이야기가 나와서 최근에 이 LA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났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미 어워드나 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뭐 기부도 하고 이제 그 집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애도의 마음도 전했었는데 이 LA 산불에서 화제가 된 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수많은 저택이 잿더미가 됐는데 3층짜리 주택 한 채만 살아남았어요. 아, 저희 기사 봤어요. 네. 네. 좌우로는 지금 전멸했죠. 다 탔는데. 네. 아니, 근데 설마 저 집 하나만 콘크리트 주택인가요? 빙고. 아 진짜? 네. 저 집 하나만? 저 저택촌에 저 집만 콘크리트와 돌로 만들어졌고 나머지는? 목조 주택이었어요. 사실 미국 하면은 막 토네이도에 막 집 날라가고 뭐 태풍 피해 막 엄청 나잖아요. 맞죠. 이게 튼튼하게 지으려면은 우리나라처럼 콘크리트로 건물을 그러네. 지으면 참 좋을 텐데. 아니 항상 궁금했던 왜 항상 이렇게 목조 저택으로 지어서 하는 거지? 이게 궁금했거든요. 사실 최근에도 미국에서 이렇게 주택 만드는 거 보면 나무로 토대 만드는 집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어. 네. 아, 돈도 많으면서 왜 그래요? 이게 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제 콘크리트를 많이 못 쓰는 거는 미국이 땅이 넓잖아요. 네. 그래서 콘크리트 운반 자체가 어려워요. 콘크리트가요, 시멘트랑 물이랑 모래랑 자갈로 이렇게 섞여져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형태로든 만들기도 쉽고, 뭐 내화성도 강하고, 강도도 좋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레미 컨트롤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건설 현장으로. 하면 되잖아요. 아 근데 이게 하면 그 되잖아요. 레미콘 트럭에서 그거를 콘크리트를 이렇게 쉐이킹하는 그 마지노선이 있어요. 시간이. 그 안에서 굽는다고요? 네. 그거 부르면 평생 안 붙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지켜줘야 돼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콘크리트는 이제 섞는 순간부터 굳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사 현장까지 운반하는 타임 리밋, 아까 말씀 주셨던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은 이제 여름에 2시간 정도 이내이고 그리고 2시간? 네, 2시간. 그리고 다른 계절은 90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해야만 돼요. 근데 미국은 이제 엄청 땅이 넓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를 적시 운반이 되게 어렵겠죠. 너무 그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가서 섞으면 안 돼요? 맞아요. 과거에는 하시는 분들이 삽으로 집 앞에서 개 삽으로 가지고 섞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서 개서 섞으면 되잖아. 현장에서 믹스하지 않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어요. 소음도 있죠. 분진도 있죠. 그렇죠. 뭐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뭐 품질에 대한 문제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대용량의 콘크리트를 이제 제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의 설비가 필요해요. 그게 이제 배처 플랜트거든요. 요거를 이제 거기다가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비용하고 공간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OSC라고 타일 현장 공법이라는 걸 많이 쓰거든요. 이게 모듈러 건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립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이제 PC 공법이라고 있는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이라고 해서 부재를 공장에서 기둥 따로, 보 따로, 뭐 슬래브 따로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현장으로 운송해서 레고처럼 조립만 조립만 합니다. 하는 예, 거예요? 그런 공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사실 이 콘크리트는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건축 재료잖아요. 뭐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 이 현대건축물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시카고인데 시카고의 그 대화재 사건 때 반경으로 한 뭐 거의 10km에 가까운 중심부가 다 타버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0km에 가까울 정도면 어마어마한 공간인데 왜 그랬냐면 시카고의 이 고층 빌딩들이 목조 건물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 건물들이 대화재 때 완전히 다 전소된 뒤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이후에 이제 건축을 할 때 이제 콘크리트를 많이 쓰기 시작했고 너무 큰 화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시카고의 소방법이 굉장히 엄격하고 이 소방대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대요. 유독 시카고. 예, 그러니까 아마 미국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시카고 파이어라는 드라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시카고 소방대원들 이야기인데 자부심이 가장 강한 소방대원들이고 대화재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콘크리트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뭐 콘크리트 얘기를 나누고는 있습니다만 처음에 우리가 시작한 주제가 이제 길이었잖아요. 길 이야기를 이제 좀 다시 돌아가 보면 이 건설에서 일단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길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의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바뀌었어요. 이거 차 오는 거 아니야? 깜짝이야.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앉아있는 기분이. 이거 공항 가는 길인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 건설의 역사라고 하면 고속도로가 시작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아요. 차를 진짜 네 분 다 요새 많이 타고 다니실 것 같은데 요새 길을 다니면서 가끔씩 뭐 판교 어디서도 본 것 같기도 하고 강남 쪽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이정표 같은데 뭐 자율주행 뭐 시범 운행 뭐 이런 맞아요. 그 바닥에도 써 있잖아요. 네, 이정표도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게 자율주행이 이제 차량 기술도 우리 기술이긴 하지만 도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현대 건설의 상징이 경부고속도로잖아요. 근데 60년대 그 시작된 역사가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을 위한 스마트 도로로 좀 진화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스마트해지면 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싶긴 해요, 사실. 뭐 의심스럽긴 해요. 도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스마트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긴 해요. 실시간으로 이제 도로 상황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 신호 상황을 업데이트 받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경로 설정을 이제 차가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전국 어디서나 공통 형식으로 된 이제 교통 신호 체계가 좀 필요해요. 아, 통일화된 네. 체계가 필요하겠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콘크리트나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가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다 같이 맞습니다. 복합적으로 이제 매설이 된다. 그렇게 이제 도로를 좀 이제 디지털하면 자율주행도 훨씬 더 이제 고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아까 말씀 주셨지만 최근 신도시에 이제 자율주행 전용 차로 이제 설계되었죠, 그죠? 운영 중에 있어요. 근데 말은 쉽지만 이게 전국의 모든 도로 정보를 디지털화하려면 이거 엄청난 일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전국 도로 정보를 다 포함한 통합 디지털 도로대장. 이라는 걸 지금 구축 중에 있어요. 디지털 도로 대장. 네. 도로대장. 이름도 거창한데 국가 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 사업이거든요. 어려워. 이 말 그대로 이제 현실에 있는 도로를 네. 디지털 세계.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가상 공간에 네, 게임 예, 속처럼. 똑같이 복제해서 쌍둥이처럼 만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게 뭐예요?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뭐 이런 수치들 있잖아요. 교통량 뭐 이런 것들을 다 거기다가 넣습니다. 문제를 좀 예측하고 관리하고 시뮬레이션까지 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현실에서 이제 도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미리 알아채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어 놓고 현재는 교통량이 시간당 몇백 대인데 이거를 시간당 말하자면 여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 2배가 늘어났을 때 교통 체증이 어떻게 더 맞습니다. 시간이 걸리게 되고 이걸 해결하려면 몇 차선을 더 만들어야지 해결 이런 것들을 다 시험으로 해볼 수 있다. 맞습니다. 최근 개통한 이제 안성구리 고속도로 혹시 아세요? 본 것 같아요. 이 총 연장이 한 72.2km 정도 되거든요. 네. 예, 이 도로는 남한성부터 용인 분기점까지는 제한 속도가 120km/h예요. 낮춘 게 아니라 높여놨어요? 높였습니다. 아니 원래 100km 아니었어요? 아니 그렇게 속도를 높게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요? 빠르지만 안전하게 지어놨어요. 차로 폭도 넓히고 예. 그리고 곡선 있잖아요. 예. 그 선형화도 잘 시켜놔서 커브도 줄이고 그리고 차가 더 안전하고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이제 설계된 구간이에요. 게다가 그 안에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IoT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음파 센서도 있고 그리고 실시간 사고 방지 그런 것도 있어서 완전 스마트한
그런 도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길이라는 게 파고들수록 신기한 점이 많고 이제 점점 똑똑해져서 이제 저보다 더 길이 똑똑해지는 시대가 그러니까 나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길이 생각을 그러니까. 하니까. 네. 건설 기술이 엄청 발전했다라고 다시 한번 느끼고 그러니까 스마트 혁명을 일으키는 도로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자, 이 건설의 기본 길과 길이 연결된 도로의 시대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장윤정 인생의 절반을 경부고속도로에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어떻게 성현 씨도 많이 이용하세요? 아유 그럼요. 어제도 이용했고 그제도 이용했고 뭐 지방을 촬영 가려면은 경부고속도로 이용하지 않고서는 그거 뭐 거의 뭐 가본 적이 없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뭐 기초적인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서울시 서초구에서 시작해서 부산시 금정구까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구간인데 416km.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리라고 하는데, 야, 이게 우리는 이제 그게 깔리고 나서 이제 살고 있으니까 그 고마움을 조금 덜 아는 걸 수도 있지만 그게 없던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진짜? 자꾸 절 쳐다보시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저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생기기 전에 어땠을지 시간만 일단 비교해도 바로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일반적인 차량을 사용할 때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2배는 걸리지 한 않았어요? 8시간? 중간중간에 비포장 도로가 꽤나 많았다라고 하는데 15시간 이상 걸렸답니다. 그래서 명절 풍경 중에 하나가요. 이 서울에서 부산 쪽으로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중간중간에 밥을 해 드세요. 네? 차 안에서 밥을 먹었다고요? 해 먹어야겠네. 왜냐면 15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차를 옆에다 붙여놓고 내려서 아 내려서. 밥을 해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아직 없던 시절이니까 고속도로 휴게소도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서 나올 때부터 음식을 준비해 와서 도로에서 밥을 해 먹었다고 합니다. 와 낭만 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죠. 기차도 아닌 자동차로 이 경부고속도로가 생기자 서울과 부산을 무려 4시간 30분 만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 이런 거래요. 아침은 서울에서, 점심은 부산에서. 이 공사를 일명 제가 듣기로도 건국 이래 최대 토목공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건설업계에 있는 제 입장에서도 이게 아니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싶거든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독일의 아우토반을 모델로 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뭐 속도 제한이 없다. 맞아요. 라고 하잖아요. 대신 이제 뭐 자동차와 자동차 간에 이제 그 거리 제한은 있다고 합니다만 1963년부터요. 우리나라에서 광부와 간호사가 독일로 파견을 많이 나갔어요. 맞아요. 파도. 영화의 국제시장 네, 보면 이제 국제시장. 광부와 간호사들이 나가서 외화를 소위 버는 그런 시대였는데 1964년도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많은 교민들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독일과의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 협력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혁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이때 독일의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말하자면 그 국토의 어떤 하나의 맥이 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1966년도에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68년도에 앞서 이야기한 첫 삽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 무려 2년 만에 428km의 엄청난 구간을 와 2년 만에요? 정확하게는 2년 5개월인데요. 2년 5개월 만에 이 경부고속도로라는 도로를 완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진짜 우리나라의 이런 뭐 실행력이라고 해야 되나 추진력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428km 구간의 고속도로를 2년 조금 넘는 기간에 완공을 해낸다? 이게 진짜 쉬운 일 아니잖아요. 거의 기적과 다름없는 수준의 속도였는데 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당시에 단순한 토목공사로서 치부됐던 게 아니라 일종의 전쟁처럼 대했다고 그래요. 당시 3대 구호가 있었는데 보다 빠르게, 보다 값싸게, 보다 튼튼하게. 약간 올림픽에서 이제 영감을 얻은 거 같죠? 근데 이게 아무리 구호를 외친다 그래도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노동력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야 이거 고속도로 그 400km가 넘는 고속도로를 3년도 안 돼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몇 명이 투입이 된 건가요, 이게? 이게 좀 놀라지 마세요. 투입된 인원이 약 한 200만 명 정도 노동자들이 투입됐대요.
900만 명이요? 100만 명. 이게 이제 경부고속도로 50년사를 이제 한국도로공사에서 2020년도에 이제 발간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 쓰여진 내용이에요. 와. 그 당시 인구로 전체 보면 인구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그 당시 공사비가 429억 원. 이거 되게 큰 규모입니다. 그때 당시로 이제 국가 전체 예산의 한 23.6% 수준을 다 거기다 투입한 거죠. 지금 와서 우리 한 해 예산에 20몇 % 쏟아붓는 분야가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없죠. 국방비도 그렇게 안 써요. 그러니까요. 이 경부고속도로는 단지 도로가 아니라 이제 국가 산업의 기초였어요. 이제 수도권과 수출을 할 수 있는 데가 부산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직결하는 이제 고속교통망이었던 거죠. 이 도로 하나가 경제를 구조를 딱 싹 바꾸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좀 빠르게 짓는 만큼 그 노동 환경이 뭐 해보셔도 알지만 많이 열악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이제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 다 수입해 왔대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죠. 지금처럼 기술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또 안전 장비도 별로 없고 이제 시스템이 미흡하다 보니까 건설 과정에서도 한 77명이 순직하셨다고. 저 그 얘기 듣고 좀 가슴이 아파요. 네, 이게 경부고속도로에 가다가 보면은 이제 그 금강휴게소에 이제 순직자 위령탑이 있어요. 예, 한편으로는 이제 건설인들의 인권 보호의 시작점이 그때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 아스콘 현장 가보면은 그 아스콘에서 유독 가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 그거를 깔려면은 진짜 900만 명에 계신 그분들 그 냄새 다 맡으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잊지 말아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직접 현장에 투입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외국에서 아까 장비들 많이 사왔다고 했잖아요. 다 달러 들어가거든요. 이걸 어디서 가져왔냐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 드렸던 이제 광부나 간호사들이 해외 나가서 받은 월급을 무조건 국가에 이제 그 보내고 그 돈을 한국은행에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 원화로 바꿔주고 그들이 벌어들였던 이 달러를 가지고 그 해외에서 이제 물건들을 사오게 됐던 거죠. 사실은 저 경부고속도로를 깐 거는 그 건설인들도 있습니다만 해외에 나갔던 많은 또 다른 어떤 그 산업 인력들이 저 경부고속도로의 기반이 돼준 거죠. 그 소중한 고속도로를 통해서 우리 이제 우리 명절에 그리운 친인척들 만나러 다 고향도 가고 귀성도 하고 하는데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대요. 이게 산업화가 그 귀성길이란 말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뭐 1960년대 이후로 이제 뭐 산업화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막 늘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명절 되면 부모님 보러 가다 보니 이제 귀성 전쟁이라는 이런 풍속도가 생긴 거다는 얘기가 있죠. 아 민족 대이동이 이게 원래 있던 게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뭐 그때를 떠올리면 1년에 2번 보는 할머니 손주 온다고 글쎄 그 어린 손주 먹인다고 소탕을 그렇게 끓이셨어요. 애가 뭐 얼마나 먹는다고 손주 몸보신 시켜준다고. 내가 그때 소탕이요? 그걸 잘못 먹어서 지금도 몸에 열이 많거든요. 그래도 막 가는 길에 그 찜통 더위 그리고 막 싸우는 아저씨도 맞아요. 있고 뻥튀기 안 산다는데 굳이 창문 안으로 집어넣는 아저씨도 있고 또 내려서 휴게소에서 아버지 손잡고 막 그 우유 사 먹고 우동 먹고 아, 했던 우동이 진짜 네, 맛있죠. 그게 진짜 네. 한편의 사진처럼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길은 이제 지상의 도로를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 땅 속으로 들어가도 지하 속 길도 우리가 한 번쯤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하 공간에서의 우리의 삶도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하철 있죠. 탈라도 우리가 지하로 내려가야 되고 어디 쇼핑센터, 백화점 이런 데 가면 주차장 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맞아요. 지하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 성현 씨가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둠의 세계, 좀 이 지하, 다크월드. 네, 그쪽 전문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발밑에는 좀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이번엔 제가 지하의 시대로 가기 위해서 길을 열어볼게요. 네. 사다리? 이 우리 발 아래 땅속은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하 이제 배관들, 상하수도 배관들도 막 얽혀 있고, 뭐 전기, 배선, 통신선 이게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큰 사고로 이어지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첨단의 첨단 건설 기술은 지상보다는 지하에서 더 치열하게 발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발 아래 진짜 많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 큰 건설 현장이나 아파트 짓기 전에 보면 이게 막 가림막으로 막아놨습니다. 그 공간을 보면 항상 땅을 깊게 파잖아요. 엄청나게 파 들어가요. 저는 처음엔 그냥 지하 주차장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거죠. 그 설치 전에 이제 토공사라는 걸 하잖아요. 아까 뭐 막아놓고 땅을 판다는 터파기 작업이나 아니면 흙막이나 뭐 오수관로 뭐 이런 걸 설치하는 작업인데 이제 굴삭기 자격증이시는 거. 예, 그거 아니, 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저희 업체의 메인이 상하수도 설비입니다. 배수. 갑자기 어깨에 요 힘이 딱 들어가요. 설비 관련해서는 조금 지하 이야기에서 살아나는. 갑자기 눈이 반짝해집니다. 이 토공사가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위치랑 정확한 깊이로 땅을 파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땅속 구성물을 좀 파악하는 시추 작업도 같이 병행되고 있죠. 땅을 파기 전에 이제 상하수도 관로나 아니면 지하 매설물, 전신주 뭐 이런 것들 지작물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파악을 해야 돼요. 사실 도심지는요 이미 과포화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하 공간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하 공간을 어디까지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 또 그걸 얘기를 안 해볼 수는 없죠. 단순히 이제 지하도나 지하철 같은 이제 교통 인프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하 공간을 개발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이제 국내 사례로는 이제 영동대로 지하화하고 있죠. 예, 그 지하 공간 복합 개발 사업이 있는데 코엑스 부근에서 공사하고 있는 거, 그거 혹시 보셨죠? 아니 저희는 근데 갈 때마다 공사를 하고 있길래 뭘 짓는데 이렇게 공사를 오래 하나 했더니 저렇게 몇 층짜리를 하고 있었구나. 제가 사실은 초중고 다 저 동네에서 나왔는데 저 동네는 수십 년째 계속 공사 중이에요. 지하화를 뭐 코엑스 때도 그렇고 뭐 수십 년간 공사한 게 맞습니다. 예. 이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 개발 사업은 이제 강남구의 영동대로를 지하로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거기 복잡하잖아요. 엄청 복잡해요. 예, 그래서 그 교통 혼잡을 좀 해소를 하고 시민 편익 시설도 좀 많이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이게 지하 5층 규모로 만들어지거든요. 4, 5층에는 철도랑 환승 시설이 들어가고요. 3층은 대합실이랑 이제 주차장, 2층은 공공 시설도 들어가고 그리고 상업 시설도 들어가요. 이제 기존 도로가 지하 1층으로 옮겨지는 거죠. 기존 도로가. 지금 기존에 있던 그 지상은 뭘로 활용해요? 지상부는 녹지화시킵니다. 와. 녹지 광장으로 이제 조성한대요. 그래서 2021년도 착공을 시작했고요. 27년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어마어마해요. 1조 7,459억 원. 와. 대규모 개발 산업. 야, 이 서울 한복판에 정말 그렇죠. 큰 공원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고도 이렇게 지하 쪽에 관심 있는 나라가 있나요? 옛날부터 관심이 있던 나라가 있어요. 옛날부터. 네,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는 자연환경이 굉장히 아름답고 깨끗해서 땅도 넓고. 아 그래서 뭐가 있을 거라는 생각 안 하는데. 캐나다가 이렇게 땅을 이거는 조금 캐나다에서도 특히 몬트리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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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몬트리올. 이게 1966년 때부터 이제 대규모 지하 도시를 개발했거든요. 이름도 멋있어요. 언더그라운드 시티라고. 네, 여의도의 한 1.5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길이는 이제 32km 정도 되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하철 역사 있죠. 그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200개가 넘는 레스토랑도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상점도 한 2천여 개? 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웬만한 작은 도시, 뭐 마을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지상하고 지하하고 공존한다는 얘기도 돌아요. 뭐 밴쿠버도 아닌 몬트리올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추위. 네, 추위 문제 때문에 이제 지하 공간에 좀 집중을 했거든요. 한겨울이 영하 30도까지 내려가요. 몬트리올이요? 네, 그래서 이제 지하 공간에 집중을 해서 건설을 했던 거예요. 내려가야죠. 실제로도 이 몬트리올이 캐나다에서 언더그라운드 문화가 제일 활발한 곳이라고 해요. 언더그라운드라는 걸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은 약간 비주류 라는 의미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오버그라운드의 그 주류, 그러니까 상업적 문화예술이 아닌 어떤 개성과 취향을 존중하는 이런 문화들을 이야기하는데
자유로운 비주류 문화에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적합하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지하철에서 그 버스킹하는 뮤지션분들이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 않았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아티스트 중에서 이제 에드 시런 그리고 이제 포크 음악을 하는 트레이시 채프만 같은 경우가 이 지하철 버스킹을 통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하 공간이라는 것이 단순한 교통의 그 중심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비주류 문화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지하, 약간 어두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이 지하 세계에 대한 어쩌면 무한한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던 썰 토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건설의 시대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상의 고속도로도 가봤고 지하의 이제 도로도 가봤는데 여기 말고 중요한 길이 또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연결해주는 바닷길 항구가 있습니다. 항구. 우리 항구의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이게 야, 이게 엄청 이게 사실 이게 컨테이너선이죠 지금 엄청나게 그렇죠. 큰 배가 갑자기 귀에서 저 백고동 소리 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구가 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요? 항만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집 앞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그 물건들이 이제 도착하는 문, 최초의 문이 바로 항구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부산항, 인천항. 전부 대한민국의 어떤 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이 와서 문을 두들기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배의 주차장이 아니고 항구가 그 항구를 통해서 국제적인 무역의 시작점이고 또 한편으로는 종착점이 되기도 하는 거고. 이 역사를 보면 일본이 개항을 했을 때도 서양의 문물이 항구를 통해 들어오고요. 맞아요. 우리도 사실은 좀 비극적인 역사이긴 합니다만 외국 문물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던 것도 다 항구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물품뿐만이 아니라 문화, 시대의 흐름 이런 것들도 다 항구를 통해서 들어온다. 항만 건설은 좀 더 특수성이 있겠네요. 있죠. 대문을 더 튼튼하고 좀 빠르게 만드는 일입니다. 최근에는 이 대문을 물 위에 인공섬으로 만든 신항만이 건설되고 있죠. 이 부산 신항이나 아니면 광양항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여기는 이제 모래를 퍼올리고 또 큰 돌을 또 쌓아가지고 만든 간척지라고 혹시 들어보시죠? 그렇죠. 예, 그런 기술로 좀 지어졌고요. 특히 이제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태풍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방파제도 건설을 하죠. 부산 신안 방파제는 축구장 수백 개 크기의 돌을 바다에 쌓아서 만든 요새입니다. 요새. 그럼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새로 지어진 그런 항구들은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스마트 항구겠네요. 그럼요. 기존 인천항, 부산항 등등에서도 지금 스마트 항만으로 많이 거듭나고 있어요. 자동화도 되고 지금 인공지능도 많이 들어가 있고 IoT 기술도 들어가 있고 ICT 기술도 들어가 있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자율적으로 물류의 흐름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부산항에서는 이제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부산항 자체를 이제 디지털 세계에 본뜨는 항만 물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이제 이 기술을 써가지고 부산항을 그대로 본뜬 이제 가상 현실을 만드는 거죠. 이제 선박 입출항 경로나 아니면 시간 같은 게 실시간으로 이제 공유가 되는 겁니다. 현재를 그대로 가상 공간에 옮기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이게 돌려볼 수 있어서 최적화가 가능한데 이런 방법을 시도하면 어떨까? 문제는 없을까? 막 이런 거 현실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대비를 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생긴다 싶으면 금방 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그 디지털 트윈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진짜 그 요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게 네. 한국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 거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뭐 아직까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잖아요. 전쟁의 근데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흑해에 있는 세바스토폴 항구였어요. 러시아는 대부분 항구가 겨울이면 얼어요. 어는데 이 세바스토폴 항은 부동항입니다. 얼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합 시절에는 우크라이나도 이제 소비에트 연합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소련의 항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소비에트 연합이 해체가 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따로 이제 국가가 형성이 돼버리자 세바스토폴은 우크라이나 영토로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1997년에 이제 흑해함대 분할 조약을 통해서 항구를 이제 임대해서 쓰고 있다가 1942년까지 임대 기간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대신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가스 가격을 좀 할인해 달라라고 해서 서로 이제 합의가 된 건데
근데 2014년에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해버리고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러시아로 병합 선언을 해버립니다. 아, 그 항구가 크림반도에 있는. 그렇죠. 크림반도에 있죠. 그러니까 단순한 해운 거점 항구가 아니라 군사, 에너지, 외교 전선까지 얽힌 곳이 바로 여기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항구입니다. 항구 운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거 하나 짓겠다고 수천 년을 매달린 곳이 있어요. 수천 년이요? 네. 완공까지 2000년이 넘게 걸린 운하가 있습니다. 아, 그건 아니다. 2000년이 넘게 걸렸다면 예수님 태어난 다음에 지금까지 짓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맞아요.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리스에 있는 코린트 운하입니다. 우와, 이게 뭐야? 이거예요, 지금? 이거 여기 이 좁은 데를 지나가요? 맞아요. 1893년에 개통된 코린트 운하의 총 길이는 6.3km예요. 이 운하를 이용하면 이제 펠로폰 네소스 반도를 돌아가는 그 거리가 700km 정도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100분의 1로 줄이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이 운하의 건설이 처음 이제 시도된 시기가 기원전 7세기경입니다. 이원전이요? 네, 산길에다가 이제 돌을 깔고 수레를 이용해서 배를 옮기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디오로 코스라는 방법인데 요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철로 있잖아요. 철로의 조상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재밌는 썰을 하나 덧붙여 볼게요. 고대 여러 통치자들이 이 운하 건설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제 강했던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인데 얼마나 이 운하의 진심이었는지 유대인 노예 6,000명을 동원해서 아무리 뭐 6,000명이라고 해도 그때 당시에 오직 물리적인 자신의 육체만을 사용해서 기계도 이제 공사를 3만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노예들이 지쳐갈 때쯤 기적처럼 나타난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그 이름도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서의 거의 대부분을 썼다라고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성경을 이제 집필한 그런 인물이거든요. 이 유대인 노예들은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운하 대신 유럽에 기독교가 널리 퍼졌다는 썰이 있어요. 파나마 운하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파나마 운하랑 수에즈 운하가 있거든요. 네, 요게 이제 3대 운하예요. 이게 아메리카 대륙을 관통해서 이제 대서양과 이제 태평양을 연결하는 운하거든요. 사실 이제 운하 건설 자체는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딱 한 81.6km만 파서 물길을 이제 만들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1880년도에 수에즈 운하를 성공적으로 건설했던 프랑스가 뛰어듭니다. 작업을 했는데 인부가 많이 이제 사망했어요. 22,000명. 22,000명이 사망했. 그 웬만한 전쟁 사망자 숫자보다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당시 파나마는 이제 말라리아와 이제 황열병이 좀 창궐했어요. 악명이 높았죠. 그래서 운하를 파는 과정에서 생긴 이제 수많은 웅덩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물웅덩이에 모기가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모기 개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많이 늘어났대요. 결국 이제 1904년에 미국이 운하 건설을 이어받았는데 이제 그 모기가 원인인 줄 알고 얘네는 네. 모기를 박멸했대요. 미국 공사보다 모기 방. 네, 모기 박멸에 이제 집중했던 거죠. 이 10년 만에 완공은 됐는데 미국 역시나 이제 공사 과정에서 이제 6,000명 가까이 사망을 했다고 방멸을 하네요. 시켰는데도 6,000명이 죽었다고요? 네. 총괄로 보면은 한 28,000명? 프랑스 네, 가량. 인부까지 합치면. 맞아요. 이야. 목숨을 잃었던 거죠. 근데 듣기만 해도 막 건설 환경 저 모기 너무 싫어하거든요. 건설이 고돼서가 아니라 모기랑 질병 때문이라는 그러니까. 게 진짜 너무 신기하네. 근데 여기 파나마 운하 건설 작업자 중 한 명이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프랑스를 아는 사람이 셀렌디옹밖에 없어가지고. 자, 프랑스에서 먼저 건설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이 건설 인부에 참여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유명한 후기 인상파 화가였던 폴 고갱이었어요. 고갱. 아니 그 사람이 거기서 아, 나와. 인부로요? 네, 인부로. 이 고갱이 그 화가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건설 노동자로 하루하루를 버텼었는데 이때 이제 황열병, 말라리아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피폐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아내에게 남긴 편지를 보면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열대의 태양 아래 또는 빗속에서 땅을 파야 했다. 밤이면 모기들한테 끊임없이 뜯겨 먹였지.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건설을 하고 있는 그 낮 시간에는 무더위, 비, 그리고 저녁에는 모기 시달렸다고 그래요. 결국 고갱은 이 2달을 버티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만난 게 고흐를 만나게 되는데 말하자면 이제 파나마 운하의 그 건설 환경이 좀만 좋아서
고갱이 계속 거기서 일을 했다라면 그러면 못 만나죠. 고호도 못 만났고 고호의 운명도 좀 바뀌지 않았을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니 세계 3대 운하 얘기로 시작해서 이제 고흐의 운명까지 건설 이야기 하나로 정말 다방면으로 이야기가 뻗어 나갈 수도 있구나 싶습니다. 그래요.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항구하면은 뭐 물류도 있고 무역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사실 진짜 그 항구하면은 뭔가 다양한 문화의 연결고리라는 거를 우리가 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별, 그리움, 뭐 새로운 시작, 고독감, 쓸쓸함 뭐 이런 것들이 다 항구에 담겨져 있는 감정이에요. 전 세계 공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가요에서는요 이제 이별과 그리움의 공간으로 자주 등장을 해요.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약 60년 동안 나왔던 노랫말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이 노랫말을 분석해본 결과 이제 외항선의 선호를 뜻하는 마도로스. 예, 사실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 노랫말에 마도로스 자주 등장합니다. 총 437회가 등장하고요. 가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직업이 또한 마도로스였더라고요. 그거 너무 신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 항공이 일반화되기 전까지 어디서 문명이 들어오고 어디서 문물이 들어왔겠어요. 항구였겠죠. 또 항구에 들어오게 되면 이 마도로스 뱃사람들이 몇 달 만에 무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태 들어와서 돈을 막 쓴대요. 그래서 항구 도시에 유흥 문화들이 많이 또 생기게 되고 거기가 굉장히 번화가로서 이제 구축이 되는 돈이 이제 풀리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모여들었겠죠. 그러다 보면 그들과의 어떤 로맨스도 생기고 또 만남과 이별이 있게 되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항구에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정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항구하면은 영화 밀수 생각이 나거든요. 찾아보니까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더라고요. 그 당시에 생필품을 밀수했다는 기록, 특히 그 활어선을 이용해서 바다에 있던 해녀분들이 운반한 그 밀수품들이 그렇게 많았다면서요? 지금 해녀분 여기 계시네. 아 그러네요. 깜짝이야. 해녀분이 언제 물속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이제 밀수품 이게 건져 올리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도 그 영화 보고 나서 이것저것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영화처럼 이제 금괴나 아니면 달러 같은 거만 이제 밀수를 한 게 아니라 캐러밴이나 아니면은 이제 바나나 같은 먹을 것 같은 것도 이제 많이 가져왔다 그러더라고요. 해녀 특공대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밀수하다가 걸리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해녀 특공대. 이름도 멋있다. 근데 배다 싣고 오다가 단속선이 뜨면 그래. 우리가 버려야 그렇지,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제 그걸 누가 건져오느냐? 이제 해녀들이 들어가서 건져왔다는 거예요. 자, 먹을 것도 인기가 많았습니다만 특히나 그 시절 이제 항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밀수로 유입된 음반. 그러니까 진짜 불법 음반이죠. 왜 불법으로? 해외에선 정식으로 발매가 됐습니다만 이제 국내에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정식 유통 절차를 안 거치고 들어오니까 그 음반을 또 이 불법으로 가져온 다음에 이걸 또 불법 복제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80년대만 해도 신촌을 비롯한 이 대학가에 가면 소위 구루마라는 게 있었고 리어카 위에다가 그래. 불법 복제 카세트 테이프를 팔았어요. 거기에 이제 금지되어 있던 일본 음악이라든지 이런 음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 역시도 이런 항구를 통해서 들어온 물건들을 불법적으로 이제 복제를 해서 소위 이제 불법 음반 테이프를 이제 유통했던 거죠. 지금이야 뭐 단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이 저작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사실 뭐 이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또 이게 얼마나 수요가 많았는지 단속에 걸려서 그 조그만 좌판 하나를 다 압수해 가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하면 그 불법 복제 업자들이 그대로 와서 무상으로 그만큼을 더 주는 거예요. 세팅을 해줘. 네. 그래야 이제 계속 유통망들을 쓸 수가 있으니까. 아니 진짜 항구가 그 큰 컨테이너 박스 막 그런 것만 오가는 줄 알았더니 이런 진짜 소소한 이야기까지 그렇죠. 만들어내는 공간인 줄은 몰랐습니다. 자, 물건만 오간 게 아닙니다. 뭐 음악, 패션, 사고방식까지 들어왔는데 아마도 80년대, 90년대 사신 청춘을 보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패션 1번지가 어디였냐면 압구정, 강남이 아니었고 부산이었어요. 부산이었죠. 부산에서 유행을 하면 뭐 몇 달 있다가 이제 서울의 중심가에서 그 옷을 입은 젊은이들이 나타날 정도로 스노우진이라고 해서 약간 스톤워시라고 하죠. 이 진 계열인데 얼룩덜룩하게 이제 와싱이 돼 있는 청바지가 있었는데 부산에 갔더니 젊은이들이 그걸 입고 있는 거예요. 저런 바지는 도대체 왜 입는 거야? 라고 했는데
얼마 뒤에. 몇 달 지나니까 서울에서 그 가게 입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났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 가지 문화와 패션도 한국을 통해서 제일 먼저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죠. 야, 오늘 저희가 나눈 얘기 시작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건설의 기본 길이었습니다. 아 맞다 길이었지. 길이었어요. 아 길이었구나. 근데 길 얘기하다가 결국 마무리는 우리 김태훈 씨의 청바지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게 건설이란 주제가 얼마나 유익하고 흥미로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건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0여 년 전부터 이 커머 머리. 김종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둥이 없습니다. 그러네. 저는 86년도에 저 경기장 한복판에서 춤을 췄어요. 김태훈 씨가요? 신혼여행을 가서 그러면 어떻게 잤지? 그거부터 생각하시는 거죠? 장윤정 거짓말한 거야. 2주 동안 격리됐었어요. 냄새 때문에 숨이 턱 막혀가지고. 즐거운 밤 오아시스 Play the next channel